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제3절 조직 구조의 형태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보시게 될 거고, 역시나 조직 구조의 형태가 되니까 그 전에 조직이라는 것에 대한 얘기 먼저 할 거고요. 거기서부터 조직 구조까지 전개되는 형태 가지고 내용들을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제일 첫 번째 뭐에 대한 얘기부터 하게 될 거냐면 이제 조직이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부터 하게 되는 거고, 그 조직이라는 것은요, 그 뭐 블라블라 써져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 세 가지의 조건이 충족되면 우린 그걸 조직이라고 하게 되는데, 그 세 가지가 바로 뭐냐면, 첫 번째, 둘 이상의 사람들로 구성이 돼야 돼요. 만약에 한 명이면 우린 그걸 개인이라고 하는 거지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두 명 이상의 사람들은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공통 목적을 가지고 있는 두 명 이상의 사람들이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할 때 우린 그걸 조직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직은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조직은 어떠한 특성을 가지게 되냐면 인간에 의해 창조된 사회 집단, 이미 앞에서 지난 차시에서 보신 것처럼 개방 시스템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고 어느 정도의 폐쇄성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외부 환경과 구분되는 경계와 활동 영역이 존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 요게 이제 조직에 대한 개념이 되는데 요걸 가지고 뒷얘기들을 좀 끌고 갈 거야. 그럼 다시 어떤 얘기부터 볼 거냐면, 지금 둘 이상의 사람들로 구성이 돼 있고요. 역시나 경영학은 이 사람에 대한 가정이 크게 두 가지란 사실 이미 앞에서 보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두 가지가 바로 뭐냐면 X관점과 Y관점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X관점에 입각한 조직을 기계적 조직, Y관점에 입각한 조직을 유기적 조직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나중에 좀 더 보시겠지만 이 기계적 조직과 유기적 조직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더 살펴보실 거예요. 근데 조직이 기본적으로 기계적 조직과 유기적 조직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 두 개를 절충해 놓은 형태도 있다는 사실 나중에 보실 거고, 그 형태의 조직을 양면형 또는 양손잡이 조직이라고 한다는 사실까지 보실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요 사람을 물어뜯어서 나오는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공통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고요. 이 공통 목적이 뭐로 발현될 거냐면 조직의 목적으로 발현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조직 목적과 관련된 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정리가 될 거고, 그 내용들이 아래쪽에 계속 들어오는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보겠습니다. 먼저 조직이란 관점에서 이미 얘기 드린 것처럼 조직은 기계적 조직과 유기적 조직이라는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역시나 기계적 조직과 유기적 조직에 대한 설명이 블라블라블라 들어가 있는데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오히려 뭘 가지고 정리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듯 하냐면 요 그림이에요. 그래서 그림 보시면 기계적 조직이 어떠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지가 쭉 들어가 있고, 유기적 조직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가 쭉 들어가 있고, 어떤 식의 출제일까? 한쪽에서 4개, 다른 쪽에서 하나 끄집어내서 다음 중 기계적 조직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음 중 유기적 조직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들을 물어볼 거니까 그 취지 가지고 요 내용들을 정리하신 것이, 기계적 조직과 유기적 조직을 정리하신 것은 가장 효율적인 측면들이 돼요. 그래서 그 정도 가지고 기계적 조직과 유기적 조직에 대한 개념을 잡아드린 다음에 역시나 이 두 개를 절충한 형태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 절충한 형태가 양면형 조직 또는 양손잡이 조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용 보겠습니다. 기업의 규모가 크거나 수행 중인 기존 사업이 잘 되고 있을수록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절실히 요구되는 조직 구조이다. 양면형 조직은 한쪽은 기존 사업 중심으로 안정성을 추구하면서, 이게 어떤 의미일까? 기계적 조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또 다른 쪽은 혁신적인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조직, 이게 바로 유기적 조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계적 조직과 유기적 조직을 절충해 놓은 형태로서 양면형 또는 양손잡이 조직이라는 것이 있다는 사실까지 말씀을 드리면, 기계적 조직, 유기적 조직, 양면형 조직에 대한 이야기까지 다 보셨고요.
그 다음에 아까 조직 목표와 관련된 이야기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먼저 조직 목표가 뭔지에 대한 정의 보시면 조직이 달성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상태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조직 목표는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냐면 조직 행동의 기준과 방향을 제시해 줄 거고요. 효과성 또는 유효성의 평가 기준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조직 구성원들에게 대한 동기부여의 원천이 된다는 사실 들어가 있고 그냥 그 정도 확인하시면 되는데 거기에 어떤 얘기까지 따라오냐면 근데 이 조직 목표가 한번 정해지면 그냥 그대로 계속 가는 게 아니라 변화를 겪어. 그러니까 조직 목표의 변화와 관련된 이야기가 간단하게 들어가 있는데 당연히 조직 목표를 변화시키는 원인들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내부 요인과 외부 요인 두 가지가 있는 거고 역시나 출제라는 관점으로 가게 되면 내부 요인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고 외부 요인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가름마만 태워 놓으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조직과 조직 목표에 대한 얘기까지 다 보신 거예요. 근데 이 조직 목표라는 관점에서 이론 한 가지가 정리가 되고 있는 거고 그 이론이 뭐냐면 MBO, 목표에 의한 관리라고 보시면 되고 요 목표 관리, MBO에 대한 개념들이 정리가 좀 돼야 될 거고 이 MBO의 개념은 역시나 종종 출제가 되는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먼저 내용 보겠습니다. 누가 주장하고 있고 피터 드러커라는 사람과 맥그리거라는 사람이 주장하고 있는데 측정 가능한 특정 성과 목표를 상급자와 하급자가 함께 합의하여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할 책임 부분을 명시하여 이해 진척 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한 후 이러한 진도에 따라 보상을 배분하는 경영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결국 목표에 의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것이 MBO, 목표 관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뭐가 가장 대표적인 출제거리가 될 거냐면 요 밑에 내용들이 되는데 일단 상급자, 하급자 준다면 목표를 함께 수립할 거고요. 수립되면 그걸 시행할 텐데 상급자는 지원을 할 거고 하급자는 직접 수행을 할 거야. 그리고 이제 그게 잘 되고 있는지를 평가가 될 거고 이제 결과를 평가하고 결과에 대한 토론, 피드백을 통해서 다시 목표를 수립한 형태 요게 바로 MBO의 기본적인 과정이 되는데 이런 과정을 수행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몇 가지의 구성 요소가 나오게 되는 거고 이 MBO의 구성 요소가 MBO 쪽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MBO는 크게 세 가지의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고요. 그 세 가지가 목표의 설정, 골 세팅이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 참여, 파티시페이션, 세 번째 피드백이라는 세 가지가 되는 거고 각각에 대한 개념들이 잡혀야 되는데 먼저 목표 설정이고요. 말 그대로 측정 가능하고 계량적이고 단기적이고 하나 더 얹어드리면 구체적으로 목표를 정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번 더요. 목표 설정이요. 단기적이고 계량적이고 구체적으로 목표를 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그럼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어떤 특성이 있냐면 그 목표는 조직의 장기적으로 일반적인 목표와 관련하여 설정한다. 결국 조직의 목표를 고려해서 MBO의 목표를 정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렇게 돼버리면 각 계층들별로 목표가 수립이 되는 거죠. 그리고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목표의 설정은 조직 구성원 각자의 책임 영역을 분명히 하고 역할 갈등과 역할 모호성을 최소화시켜 보다 효과적인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지금 보시면 역할 갈등과 역할 모호성에 대한 용어 들어와 있는데 물론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하실 기회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냥 나왔으니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그 사람들은 각자 조직 안에서 역할이라는 걸 할 거예요. 근데 이 역할이 일치하지 않으면 당연히 갈등이 발생할 거고요. 그 역할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지 않으면 모호성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그런 측면 가지고 보시면 목표의 설정에 대한 이야기가 다 됐는데 이 목표 설정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보셔야 되는 내용 한 가지가 있는 거고 그게 바로 스마트 원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스마트 원칙이라고 하게 되냐면 목표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영문표기 앞자를 모아 놓아서 스마트 원칙이라고 하는 거죠. 사실 요 이야기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겠습니다.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하고 측정이 가능해야 하고 달성 가능하면서도 도전적이어야 하고
현실적이면서 결과 지향적이고 시간 제약적, 즉 평가 기간 이내에 처리할 수 있어야 함이라는 거고, 그걸 이제 영문 표기 앞자를 모아서 스마트 원칙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까지 이야기 드리면서 목표 설정에 대한 이야기 마무리 짓고요. 다음 두 번째, 참여에 대한 얘기 들어가 있고, 이건 다른 건 아니고요. 목표를 정할 때 상급자만 정하지 말고 하급자를 참여시켜라. 결론적으로 상급자와 하급자가 같이 목표를 설정해라. 그래서 하급자를 목표 설정에 참여시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하급자들을 목표 설정에 참여시키는 이유? 하급자가 실행을 할 건데 그 실행하는 목표를 자기가 참여해서 결정했으니까 그 목표를 받아들이기가 훨씬 수월할 거고, 당연히 훨씬 쉬우니까 실행도 잘 되겠죠. 그래서 내용 보시면 하급자가 수행할 목표를 상급자와 하급자의 협의를 거쳐 설정하게 되면 그 목표는 보다 현실성이 있게 되고, 목표 설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목표를 보다 쉽게 수용하게 되기 때문에 직무 만족도와 생산성이 향상될 것이라는 거예요. 다음 피드백이고요. 역시 상급자와 하급자 사이에 상호작용을 말하게 되는데, 목표를 설정할 때 하급자의 의견이 상급자에게 반영되도록 해야 하며, 상급자와 하급자가 함께 각각의 목표 추구 과정과 달성 정도를 정기적으로 검토, 측정, 평가해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목표 설정, 참여, 피드백에 각각에 대한 내용들까지 정리해 놓으시면 MBO의 구성 요소와 관련된 이야기 다 보신 거고요. 이제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런 MBO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성공 요건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가 블라블라블라 들어가 있고, 이쪽은 그냥 간단하게 확인만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뭐가 또 출제거리가 돼버리냐면, 이러한 MBO가 어떠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정리가 돼야 되는데, 첫 번째, 신축성 또는 유연성이 결여되기 쉽고요. 단기적 목표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두 번째, 모든 구성원의 참여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며 부문 간의 과다 경쟁이 일어날 수 있다. 세 번째, 숫자 또는 계량적인 측정의 강조로 인해 계량화할 수 없는 성과가 무시되는 경우가 있다. 네 번째, 전략적 목표보다는 당장 시급한 업무적 목표가 우선시되는 경향이 있다. 5번, 하급자들이 너무 쉬운 목표를 세우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고요. 여기서 몇 가지만 좀 봅시다. 지금 어떤 얘기 들어가 있냐면 과다 경쟁이 발생할 수 있고요. 너무 쉬운 목표를 세우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왜 이런지에 대한 이유 좀 설명드리면 될 것 같은데, 아까 그 MBO에 대한 개념 잡으면서 어떠한 표현이 있었냐면, 이 MBO는 보상을 배분하는 것과 관련된 측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구체적으로 계량적으로 어떤 목표를 정하면, 예를 들어서 자동차 세일즈맨이 나 한 달에 100대 팔 거야 라고 목표를 정했어. 근데 그 세일즈맨이 한 달 동안 열심히 팔았는데 80대만 팔았어요. 그러면 원래 목표가 100대였고 80대를 팔았으니까 전체 80%를 달성한 거잖아. 그러면 그 달성한 정도에 대해서 뭘 주면 돼요? 보상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표가 정해지면 그 목표를 달성하는 정도에 따라서 보상이 배분될 거니까, 보상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과다 경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역시나 목표를 달성하는 게 중요하니까 당연히 처음에 목표를 세울 때 좀 쉬운 목표를 세우면 달성이 가능한 측면들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MBO가 보상 배분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과다 경쟁도 발생하는 거고, 하급자들이 너무 쉬운 목표를 세우려는 경향도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MBO의 한계점에 대한 이야기까지 다 보시게 되고, 여기까지가 조직 자체와 관련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문제 하나 볼게요. 조직은 기계적 조직과 유기적 조직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음 중 그 성격이 다른 하나는 1번 표준화된 직무 내용, 2번 수직적 의사소통, 3번 계층, 권한, 방침, 계획 등, 4번 방법과 수단을 강조, 5번 정보 피드백, 상호작용 등. 명확하시죠? 1번, 2번, 3번, 4번이 X 관점과 관련돼 있다면 5번은 Y 관점과 관련돼 있으니까 1번, 2번, 3번, 4번이 기계적 조직, 5번이 유기적 조직과 관련된 있는 설명이 되고, 그래서 이 문제 정답 5번으로 확인하시면 끝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까지 확인됐고, 이제 조직화와
조직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보시게 되는데 먼저 조직화고요. 이 조직화를 뭐라고도 이야기할 거냐면 조직 설계라고도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조직화 또는 조직 설계가 뭔지에 대한 개념들이 블라블라블라 들어가 있는데 이 내용을 역시나 이해시켜 드릴 목적으로요. 그러니까 좀 줄거리를 잡겠습니다. 일반적인 조직 설계 또는 조직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자원을 배분하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조직화 또는 조직 설계를 자원을 배분하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잘 못 받아들이세요. 왜 잘 못 받아들이시냐면 이 표현과 이 표현 자체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없어 보이거든. 그럼 이제 이 표현 사이에 갭을 좁혀가면서 조직 설계 또는 조직화에 대한 개념을 잡아 드릴 텐데 이 자원을 배분한다고 했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고려되는 자원은 사람이야. 인적 자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조직화 인적 자원을 배분하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이렇게 정의해 버리면 한 가지가 궁금해지지 않으실까? 저만 궁금한 거죠? 하나가 빠졌잖아. 인적 자원을 어디에 배분할지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조직은 인적 자원을 어디에 배분할까요? 조직은 해야 될 일이 있을 거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 인적 자원을 배분한다라고 보시면 돼. 결국 조직화 또는 조직 설계, 인적 자원을 배분하는 과정이라는 것은 일과 사람을 결합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일과 사람을 결합해 놓은 결과물을 경영학은 뭐라고 이름 붙여 주냐면 조직 구조라고 이름을 붙여주는 거죠. 결국 이렇다 보니까 인적 자원을 배분하는 과정은 조직 구조를 형성하는 과정이란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결국 이게 우리는 조직화 또는 조직 설계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직화 또는 조직 설계를 이야기할 때 가장 핵심적인 내용도 이거 일과 사람을 결합시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밑에 블라블라는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는데 일단 조직화가 조직 구조를 형성하는 과정이라는 사실은 다 이야기했고요. 역시나 앞에서 목표가 정해지면 계획을 수립할 거고 그걸 가지고 다시 자원을 배분하기 위한 조직화가 이루어진다. 요게 기본적인 절차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내용 보시게 되면 이제 조직화의 구성 요소와 관련된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조직 구조 좀 전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일과 사람을 결합하고 있는 형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그 경영학을 설명할 때 일과 사람이라는 걸 좀 많이 좋아하긴 좋아해요. 그러니까 일과 사람이라는 논리 가지고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근데 항상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마다 드리는 이야기가 뭐냐면 일과 사람이라는 개념 가지고 얘기하는 건 좋아. 근데 문제가 일, 사람이라는 용어 자체가 왠지 좀 가벼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일, 사람이라는 표현 자체가 직접 출제되지 않을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일을 의미하는 용어들이 있을 거고 사람과 관련된 용어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일과 관련된 용어를 뭐로 쓰고 있는 거냐면 직무라고 쓰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사람과 관련된 이야기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경영학적으로 2명 이상의 사람이 모이면 항상 발생하는 현상이 있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서열이 매겨지게 되는 거거든요. 항상 사람의 이야기를 할 때는요. 서열 또는 그 상대적 위치와 관련된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그걸 용어상으로 여기서는 뭐라고 쓰고 있냐면 직위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과 관련돼서 직무, 사람과 관련해서 직위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또 한 가지 구성 요소 더하기가 되는데 이 더하기를 뭐라고 하고 있는 거야? 상호 관계의 설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일, 얘가 사람, 더하기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직무와 직위의 상호 관계를 설정하게 되면 그 결과로 권한과 책임이 생겨나죠. 그래서 조직화의 구성 요소 또는 조직 설계의 구성 요소는 직무, 직위, 상호 관계의 설정, 권한과 책임이라고 이야기하는 5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조직 설계 또는 조직화의
구성 요소와 관련된 이야기까지 다 잡아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러한 조직 설계는 기본적인 변수들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똑같이 계속 올라가게 써야 되는데, 일과 사람의 결합. 근데 이 일과 관련된 기본 요소가 두 개예요. 그리고 이 두 개가 바로 뭐냐면 복잡성과 공식화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사람과 관련된 기본 변수가 하나인데 그게 바로 집권화 또는 분권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미 다 이게 돼버린 거지. 조직 설계의 기본 변수는 세 가지. 복잡성, 공식화, 집권화 또는 분권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당연히 이 세 가지에 대한 각각에 대한 개념들을 좀 잡아가시면 되는 거고요. 그랬을 때 먼저 복잡성, 일과 관련된 변수라고 얘기했으니까 일단 과업과 관련돼 있어. 근데 복잡해지기 위해서는 숫자가 많아져야 되니까 쪼개져야 돼. 그래서 복잡성을 과업의 분화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식화고요. 역시나 지난 차시에서 공식화에 대한 개념 뭐와 관련돼 있다고? 표준화와 관련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역시나 공식화 역시 일과 관련되어 있는 기본 변수가 되니까 직무 또는 과업이 표준화되어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한 번 더, 복잡성이라는 것은 과업의 분화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공식화라는 것은 과업 또는 직무의 표준화된 정도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복잡성과 공식화에 대한 개념 다 이야기됐고, 다음 집권과 분권, 말 그대로 권력이 집중되어 있으면 집권, 권력이 분산되어 있으면 분권이 되는 거고, 이걸 그냥 통합적으로 얘기하면 의사결정 권한이 배분, 어디에 존재하냐에 관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 뿐이죠. 그리고 그렇게 정리하시면 복잡성, 공식화, 집권화에 대한 이야기까지 다 잡아서 말씀을 드렸고, 여기까지가 조직 설계의 기본 변수와 관련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나머지 얘기들 보게 되면 이 조직화가 어떠한 절차, 과정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거고,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조직 구조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불라 들어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먼저 조직화의 과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수평적 분화와 수직적 분화 두 가지가 되는데 똑같아. 일과 사람의 결합인데 그 일과 관련된 분화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수평적 분화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사람과 관련된 분화를 수직적 분화라고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수평적 분화와 수직적 분화가 어떠한 순서를 가지고 있냐는 건데, 표현이 두 가지로 보시게 되는데요. 밑에 그림 보면 되겠네요. 수평적 분화는 제일 첫 번째 단위적 분화가 이루어져. 그 다음에 직능적 분화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소적 분화가 이루어지고 마지막으로 과정적 분화가 이루어지는 순서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분화란 관점으로만 이야기 드리면 제일 첫 번째 단위적 분화, 두 번째 직능적 또는 기능적 분화, 세 번째 요소적 분화, 마지막으로 과정적 분화의 순서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걸 분화가 아니라 부문의 관점으로도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단위적 분화와 직능적 분화를 합쳐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라인 부문이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 요소적 분화를 전문 스텝 부문이 생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과정적 분화를 관리 스텝 부문이 생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화의 관점이 아니라 부문의 관점으로 이야기한다면 제일 첫 번째 라인 부문의 형성, 두 번째 전문 스텝 부문의 형성, 세 번째 관리 스텝 부문의 형성의 순서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게 바로 일과 관련된 분화인 수평적 분화와 관련돼 있는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사람과 관련된 분화가 수직적 분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일단 기본적으로요, 경영자와 종업원으로 나누어지게 될 거고, 다시 경영자는 모두 세 가지의 형태로 나누어지죠. 가장 위에 최고 경영자, 두 번째 중간 경영자, 맨 마지막으로 하위 경영자의 순서대로
분화가 이루어지고 요게 바로 사람과 관련된 수직적 분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수직적 분화 때문에 한 가지 개념이 더 들어가 있어. 그리고 그게 바로 뭐냐면 통제의 범위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옆에 보시면 통제의 범위 뭐예요? 한 명의 상급자 밑에 있는 하급자의 수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통제 범위가 좁아진다는 것은 한 명의 상급자 밑에 있는 하급자의 수가 줄어든다는 의미. 통제 범위가 넓어진다는 것은 한 명의 상급자 밑에 있는 하급자의 수가 늘어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조금만 더 확인해 볼게요. 집단 또는 조직 구성원의 수가 일정하다고 가정했을 때 통제 범위가 넓어지면 계층의 수는 많아질까 적어질까? 계층의 수는 줄어들겠죠. 전체 숫자는 정해져 있고 한 명이 많은 사람을 관리 감독하게 되면 계층의 수는 줄어들어. 그래서 통제 범위가 넓어지면 조직은 평면적인 구조를 가져가게 될 거예요. 반대로 통제 범위가 좁아지면 계층의 수가 많아질 거니까 조직은 고층적인 구조를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이야기가 이쪽에 들어가 있으니까 확인을 좀 하시면 될 듯 하네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조직화의 과정으로 일과 관련된 수평적 분화와 사람과 관련된 수직적 분화에 대한 이야기까지 다 잡아서 말씀드렸고 이 수평적 분화와 수직적 분화가 통합된 것이 바로 뭐다? 조직 구조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얘기지만 조직 구조는 일과 사람의 결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일과 사람을 결합하려다 보니까 한 가지 문제가 생겨. 어떠한 문제가 생기냐면 이 사람이라는 것이 여기 똑같은 얘기지만 관점이 X 관점과 Y 관점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인간을 X로 가정하는 경우와 Y로 가정하는 경우에 일과 사람을 결합하는 논리가 같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관점은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X 관점에 입각해서 뭔가 하는 것을 고전적 조직화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 Y 관점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일과 사람을 결합하는 것을 현대적 조직화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